삶에 왜 대극이 생겨나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왜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이 한 쌍의 대극 중 어느 한쪽인 것일까? 왜 모든 결정은 대극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왜 모든 욕망은 대극의 기초에 있는 것일까? 모든 공간과 방향이 대극으로 이루어짐을 주목해보라. 위와 아래, 안과 밖, 높음과 낮음, 김과 짧음, 남과 북, 큼과 작음, 여기와 저기, 꼭대기와 밑바닥, 왼쪽과 오른쪽. 또한 당신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과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한 쌍의 대극 중 한 극이라는 사실을 주목해보라. 선과 악, 삶과 죽음, 즐거움과 고통, 신과 악마, 자유와 속박. 뿐만 아니라 사회적 미적 가치관도 성공과 실패, 아름다움과 추함, 강함과 약함, 지성과 어리석음과 같이 언제나 대립적인 용어로 진술된다. 가장 추상적인 것조차도 그 기저에는 대극이 있다. 예컨대 논리학은 진실 대 허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인식론은 외관 대 실제에, 존재론은 존재 대 비존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의 세계는 마치 거대한 대극의 집합체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사실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라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울 정도로 기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극의 세계에 대하여 자연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자연은 진실한 개구리와 거짓 개구리를 키우지 않을 뿐더러 도덕적인 나무와 부도덕한 나무, 옳은 바다와 잘못된 바다 같은 것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윤리적인 산과 비윤리적인 산 같은 것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아름다운 종과 보기 흉한 종 같은 것도 없다. 적어도 대자연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온갖 종류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즐기고 있다. 자연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고 소로우는 말한 바 있다. 자연은 옳음과 그름이란 대극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인간이 옳으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대극이라 부르는 속성들 중 일부는 대자연 속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큰 개구리와 작은 개구리, 큰 나무와 작은 나무, 익은 오렌지와 덜 익은 오렌지 등이 그러하다. 그렇더라도 그런 차이는 그들 자신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을 발작적인 불안으로 몰아가지 않는다. 똑똑한 곰과 둔한 곰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걱정거리인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곰들의 세계에서는 열등감을 찾아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연 세계에도 당연히 삶과 죽음이 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인간 세계에서와 같은 끔찍한 면을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늙은 고양이는 죽음이 임박했다고 해서 공포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죽음을 맞을 뿐이다. 병든 울새는 버드나무 가지에 편안히 앉아 황혼을 바라본다. 그러다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조용히 땅에 떨어진다.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가. 자연계에도 고통과 쾌락은 있지만 그런 것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개는 아프면 낑낑거리지만 아프지 않으면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다. 개는 미래의 고통에 대해 염려하거나 과거의 고통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인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우리는 한마디로 자연이 우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대자연이 생각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야 막 깨닫기 시작했다. 위대한 생화학자 알베르트 센트 기오르기는 한 가지 묘한 예를 제시한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고등연구소에 합류했을 때 나는 위대한 원자물리학자와 수학자들과 어깨를 맞대고 생명체에 관해 무엇인가를 배울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연구에 참여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생명체에는 2개 이상의 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자 물리학자들은 나와 이야기도 하려 하지 않았다. 모든 컴퓨터를 필사적으로 조작해도 그들은 제3의 전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밝힐 수 없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제3의 전자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그 작은 전자는 프린스턴의 현자들조차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며 그 무언가는 아주 단순한 것임이 틀림없다. 창세기에 따르면 아담에게 부여된 첫 번째 과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다. 자연은 처음부터 이름표를 달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연계의 모든 다양한 측면들을 분류하여 이름 붙일 수 있다면 대단히 편리할 것이다. 요컨대 아담은 자연의 복잡한 형상과 과정을 분류하고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과업을 부여받았다. 여기 있는 동물은 서로 비슷해 보이는데 저기 있는 것과는 전혀 닮지 않았구나. 이쪽 집단을 사자라 부르고 저쪽 집단은 곰이라 부르자. 어디 보자. 이것들은 먹을 수 있는데 저것들은 먹을 수 없구나. 이쪽 집단은 포도라 부르고 저쪽 것은 바위라 부르자. 하지만 아담의 진짜 과제는 동식물의 이름을 생각해내느라 고심하는 일이 아니었다.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류 과정 그 자체였다. 각각의 동물 종들이 한 마리씩밖에 없는 경우는 없었으므로 아담은 비슷해 보이는 동물들을 한 집단으로 묶어야 했고 유사하지 않은 동물들은 그로부터 의식적으로 식별해내는 법을 배워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양한 동물 집단 사이에 마음속에서 경계를 긋는 일을 배워야만 했다.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서로 다른 동물들을 제대로 구별하여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아담이 최초로 착수한 위대한 과업은 정신적 또는 상징적인 구분선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최초로 자연의 윤곽을 지도로 그려내고 마음속에서 구분짓고 도식화한 것은 바로 아담이었다. 아담은 최초의 위대한 지도 제작자였다. 아담이 경계를 그려냈다. 자연을 지도화하는 그의 작업은 너무나 성공적이었다. 그렇기에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삶은 대체로 경계를 설정하는 일에 쓰이고 있다. 우리의 모든 결정, 모든 행위, 모든 말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경계선 구축에 기초해 있다. 물론 자기 정체성도 중요한 경계이긴 하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경계선은 좀 더 넓은 의미의 모든 경계를 뜻하는 것이다. 결정한다는 것은
선택할 것과 선택하지 않을 것 사이의 경계선을 긋는 일을 의미한다. 무언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쾌락적인 것과 고통스러운 것 사이의 경계선을 긋고 둘 중에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어떤 관념을 주장한다는 것은 진실이라고 느낀 개념과 진실이 아니라고 느낀 개념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일이다.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경계를 그을 것인지, 그런 다음엔 경계를 지은 측면들로부터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배우는 일이다. 사법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회 규칙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일이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 편과 적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일이다. 윤리학을 배운다는 것은 선과 악을 드러내는 경계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를 배우는 일이다. 서양 의학에 종사한다는 것은 질병과 건강 사이에 확신을 갖고 경계를 설정하는 일이다. 작은 일부터 중대한 위기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선택부터 커다란 결단에 이르기까지, 가벼운 호감부터 불타는 열정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전부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경계에 있어서 기묘한 점은 그 경계가 아무리 복잡하고 세련된 것일지라도 실제로는 안쪽과 바깥쪽이라는 구분 이외에는 별다른 요소가 없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가장 단순한 경계선 중 하나인 원을 그려보면 그 경계가 오직 안과 밖만을 나타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 대 밖이란 대극은 우리가 동그란 경계를 그릴 때까지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던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즉, 한 쌍의 대극을 만들어낸 것은 경계선 그 자체이다. 한마디로 경계를 긋는 순간 대극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극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곧 경계선 긋기 과정이기 때문인 것이다. 아담 자신도 곧 알게 되었던 것처럼 대극의 세계란 갈등의 세계이다. 아담은 경계선을 긋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얻게 된 힘에 매료되었음이 틀림없다. 아담은 경계선의 힘에 의해서 예컨대 하늘이라는 단순한 소리로 광대무변한 하늘 전체를 가리키고 그 하늘이 땅과 물과 불과는 다른 것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현실의 대상을 직접 다루는 대신 그 대상을 나타내는 마술적 이름을 머릿속에서 조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담이 기울인 노력은 가히 마술적인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따라서 그가 다소간 건방져졌다는 점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는 차라리 손대지 않고 놓아두는 것이 더 나을 지점에까지 경계를 연장했고 그 너머의 지식을 얻기 시작했다. 이런 건방진 행동은 선과 악이라는 대극의 나무인 지식의 나무에 이르러 정점에 달했다. 아담이 선과 악이라는 대극의 차이점을 알아차리게 되자, 즉 하나의 결정적인 경계를 설정하자 그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다.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그가 창조하려고 그토록 애썼던 대극의 세계 전체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고통과 쾌락, 선과 악, 삶과 죽음, 고된 노동과 놀이 등등 갈등하는 대극 전체가 인류를 급습해왔다. 아담이 배운 당혹스러운 사실은 모든 경계선은 또한 잠정적인 전선이라는 점. 따라서 하나의 경계를 긋는 것은 곧 스스로 갈등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점이었다. 특히 죽음에 대항하는 삶,
고통에 대항하는 쾌락, 악에 대항하는 선의 괴로운 투쟁 등이 더욱 그러했다. 너무 늦게 알게 되었지만 아담이 배운 것은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가는 실제로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를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 단순한 사실은 우리들 역시 경계의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갈등과 대립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이다. 모든 경계선은 또한 전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계를 확고하게 다질수록 전쟁터 역시 점점 더 확고하게 된다는 사실이야말로 인간이 처해 있는 공경이다. 쾌락에 집착하면 할수록 어쩔 수 없이 고통은 더 두려운 것이 된다. 선을 추구하면 할수록 악에 대한 강박관념은 더욱더 강해진다. 성공을 추구하면 할수록 실패를 더욱더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삶에 집착할수록 죽음은 더 두려운 것이 된다. 무언가의 가치를 두면 둘수록 그것의 상실이 두려워진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대부분은 경계로부터 비롯된 경계가 만들어낸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인 노력은 대극 중 어느 하나를 근절시키려는 틀에 박힌 시도였다. 악을 전멸시키려고 애쓰는 것으로 선악의 문제를 다루며 죽음을 상징적 불멸성 아래 은폐하는 것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룬다. 철학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있을 때 둘 중 하나를 내던지거나 다른 것에 환원시키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유물론자는 마음을 물질로 환원시키려 하고 유심론자는 물질을 마음으로 환원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론론자는 다원성을 통일성에 환원시키려 하고 다원론자는 통일성을 다원성으로 설명하려고 애쓴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경계를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경계에 의해 만들어진 그 대극을 조작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 우리는 그 경계 자체는 결코 의문시하지 않는 것 같다. 경계를 실제하는 것으로 굳게 믿고서 대극이란 영원히 격리된, 화해할 수 없는, 분리된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다. 이 둘은 결코 만나지 않으리라. 신과 악마, 삶과 죽음, 선과 악, 사랑과 증오, 자기와 타인. 우리는 이것들이 반과 난만큼이나 서로 다르다고 말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쌍의 대극이 있다면 부정적이고 원치 않는 한쪽을 근절시킬 때라야 비로소 삶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고 상상한다. 만일 고통, 악, 죽음, 고뇌,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선, 생명, 기쁨, 건강이 충만할 수 있다면 실제로 그곳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일 것이다. 이처럼 천국은 모든 대극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한 쌍의 대립 중 좋은 쪽만을 전부 모아놓은 곳을 의미하게 되었다. 반면 지옥은 고통, 고뇌, 불안, 질병 등등 모든 부정적인 곳을 모아놓은 곳을 의미하게 되었다. 대립하는 것을 분리시켜 놓고 긍정적인 반쪽에만 집착하고 달려드는 식의 목표는 진보적인 서구 문명, 종교, 과학, 의학, 산업의 독특한 특징처럼 보인다. 결국 진보란 단순히 부정적인 것에서 멀어지고 긍정적인 것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의학과 농업의 명백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수세기에 걸쳐 긍정적인 것은 강조하고 부정적인 것은 제거해온 결과로서 인류가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평화롭게 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훨씬 더 많다. 오늘날은 불안의 시대, 미래의 충격의 시대, 역병처럼 유행하는 욕구 불만과 소외의 시대, 풍요롭지만 또한 권태롭고 무의미한 시대이다. 진보와 불행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인 것처럼 보인다. 진보를 향한 충동 자체가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를 추구하면 할수록 실은 더 많은 불만을 느끼게 된다. 진보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 문명은 사실상 욕구불만을 제도화시켜 놓았다.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긍정이란 부정의 기초에서만 규정된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것이다. 물론 서로 대립하는 것들은 반과 남만큼이나 사뭇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점은 밤이 없이는 낮도 알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부정적인 것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동시에 긍정적인 것을 즐길 가능성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진보라는 모험에서 성공하면 할수록 우리의 실패는 더욱 두드러진 것이 되고 그렇게 해서 총체적인 욕구불만은 훨씬 극심해진다. 이 모든 공경의 뿌리는 대극을 화해 불가능한 것으로 서로 철저하게 분리된 것으로 보는 우리의 경향에 있다. 예컨대 우리는 사고 파는 것과 같은 가장 단순한 대극조차 서로 분리된 두 개의 다른 사건으로 본다. 물론 사는 행위와 파는 행위는 어떤 점에선 다른 것이긴 하다. 하지만 그 둘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살 때는 언제나 다른 누군가가 무언가를 판다. 즉 사는 행위와 파는 행위는 단지 한 사건의 양극, 즉 단일한 거래 행위의 양 끝에 지나지 않는다. 거래의 양쪽 끝이 다르긴 하지만 그 둘은 단일한 사건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대극은 암묵적인 동일성을 공유하고 있다. 양극의 차이점이 아무리 생생하더라도 그 양극들은 어느 쪽도 다른 쪽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서로 완전하게 분리될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남는다.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에 박 없는 안, 아래 없는 위, 패배 없는 승리, 고통 없는 쾌락, 죽음 없는 생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고대 중국의 현자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와 아니요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선과 악은 그 거리가 또한 얼마나 되겠는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나도 두려워해야만 할까?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아주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전제로 성립하며 길고 짧음은 상대를 드러내주고 높고 낮음은 서로에게 기대며 앞면과 뒷면은 서로 따라다닌다. 장자는 좀 더 다듬어 이렇게 설명한다. 고로 오름에 한 짝인 그림이 없는 오름을 말하거나 선정에 짝인 악정 없는 선정만을 말하는 것은 우주의 위대한 원리를 모르며 못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마찬가지로 땅의 존재 없이 하늘의 존재를 말하거나
양 없는 음의 원리를 말하기도 하나 그런 것은 분명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말을 되풀이한다. 대극의 내적 일체성은 동서양의 신비가들에게만 국한된 관념은 아니다. 서양의 지식인들이 최대로 발전시킨 현대 물리학을 살펴보면 그곳에서도 대극이 통합된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예컨대 상대성 이론에서는 정지대 운동이라는 해묵은 대극이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즉, 한 관찰자에겐 정지된 것으로 보이는 대상이 동시에 다른 관찰자에겐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각은 둘 다이다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파동과 입자 간의 분리도 파자 속으로 사라졌고 구조대 기능이란 대비도 증발해버렸다. 질량과 에너지라는 해묵은 분리조차 아인슈타인의 공식 E=mc²로서 무너져 버렸다. 이제 이 낡은 대극들은 단지 하나의 실제, 히로시마가 너무나도 격렬하게 증언했던 양자적 실제의 두 가지 양상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체 대 객체, 시간 대 공간과 같은 대극도 이제는 상호 의존적인 상태로 단일한 통합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서로 잘 짜여진 하나의 연속체로 여겨진다. 우리가 주체와 객체라고 부르는 것은 사고 파는 행위처럼 그저 단일한 과정에 접근해가는 두 가지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대상이 공간 속에 놓여 있다거나 아니면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시공간적 사건만을 논할 수 있을 뿐이다. 요컨대 현대 물리학자들은 실제란 오직 대극이 합일된 상태로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생물 물리학자인 루드비히 폰 베르타람피의 말을 들어보자. 만일 지금까지 말한 것이 진실이라면 실제란 니콜라스 쿠자누스가 대극의 일치라고 부른 것과 같다. 추론적인 사고는 쿠자누스가 신이라고 불렀던 궁극적인 실제의 오직 한 측면만을 나타낼 뿐이다. 그것은 결코 실제의 무한한 다양성을 모두 묘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실제는 대극이 통일된 상태이다.